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병원 업무가 계약직입니다. 남들보다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 나이에 맞지 않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무과로 찾아온 남루한 어르신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저의 짧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인생 이막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복을 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순서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조용해. 너 같은 계집애가 뭘 안다고.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원무과 창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접수 대기 번호가 143번을 넘어서고 있었고 좁은 복도에는 휠체어와 링거 거치대들이 뒤엉켜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땀 냉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최유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있었다. 다음 분, 김순자님 계십니까?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대기실을 둘러보았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두리번거리며 가방을 뒤지고 계셨다. 주름진 손이 파킨슨병 환자처럼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창구를 비우는 것은 원칙 위반이었지만 저 떨림과 당황한 표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할머니, 무엇을 찾으세요? 약, 약봉지를. 아까 여기 넣어뒀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는 환자였다. 유진은 할머니의 가방을 함께 뒤졌고 결국 의자 밑에 떨어진 하얀 약봉지를 발견했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부턴 제가 처방전 받으실 때까지 옆에 있어 드릴게요.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쥐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유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원무과장 최만수가 복도 저편에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최유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유진이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지만 최만수는 그녀의 책상 앞까지 따라왔다. 그는 손목시계를 툭툭 두드리며 냉소를 흘렸다. 너 오늘 오후에 무슨 행사 있는 거 알지? VVIP 기부자 방문하신다고 병원장님이 직접 전 직원 비상 걸었어. 근데 넌 지금 할머니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약을 잃어버리셔서. 환자? 저런 건 자원봉사자 시키면 돼. 넌 계약직 주제에 쓸데없는 친절 베풀 시간 없어. 실적이나 올려. 최만수는 비웃음을 남기고 발을 돌렸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계약직이라는 말. 그 단어는 이곳에서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주홍글씨였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정규직 전화는 번번이 누락되었다. 추천인도 없고 연줄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그녀에게 병원은 차갑고 잔인한 정글이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유진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 지어 앉아 수군거렸다. 야, 오늘 오는 기부자가 강석주 회장이래. 헐, 그 의료기기 재벌? 진짜? 응. 병원 신관 건물 지을 때도 100억 쌌다며? 오늘은 또 얼마 쏠지 모르겠네. 최 과장 완전 난리 났더라.
VIP 의전 교육 자료 3번이나 돌렸어. 유진은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강석주. 그 이름은 신문 경제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냉혹한 경영인, 무자비한 협상가, 그리고 아들 하나를 유독 아끼는 아버지. 그런데 유진은 몰랐다. 바로 그 아들 강성민이 지난 석 달간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안 강석주 회장이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앞에 두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회장실. 아버지,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성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강석주 회장의 눈빛은 더욱 차가웠다. 보육원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성민아, 정신 차려. 그 계집애는 내 돈을 노리는 거야. 근거가 뭡니까? 근거. 여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재벌 2세한테 접근했다는 게 증거지. 나도 젊었을 때 그런 년들 수도 없이 봤어. 강성민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의 편견과 오만함이 그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전 유진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이 자식이 정말. 강석주는 책상을 탁 쳤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지. 그 여자가 진짜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무슨 소리십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봐. 내가 그 여우 탈을 벗겨줄 테니까. 강성민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저 표정은 무언가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신호였다. 이틀 뒤 월요일 아침 병원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낡은 시장 잠바, 다해진 면바지, 발등이 드러난 슬리퍼. 일주일은 좋게 깎지 않은 듯한 수염이 덥수룩했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강석주 회장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원무과 창구로 향했다. 그리고 유진의 창구 앞에 섰다. 저기, 진료 좀 보고 싶은데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남루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갈라진 손등, 핏기 없는 입술, 움푹 패인 눈. 네, 어서 오세요. 진료 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라. 그럼 신분증 주시겠어요? 강석주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구겨진 주민등록증을 꺼내 내밀었다. 유진은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아파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통이 섞여 있었다. 실제로 이틀간 금식을 하며 연기를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옆에 놓인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종이컵에 담았다. 일단 이거 드시고 계세요. 접수하는데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강석주는 그 종이컵을 받아들며 유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계산된 친절인가, 진심인가. 그때였다. 뒤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저 노숙자 때문에 우리가 왜 기다려야 돼? 저런 사람은 무료 진료소 가야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석주는 일부러 더 크게 기침을 하며 창구에 매달렸다. 제발이요. 저 정말 아파요. 돈은
돈은 나중에 갚을게요. 유진은 강석주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손등의 피부가 종이처럼 얇았고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할아버지, 진료비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응급실 가서 검사부터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은 내선 전화를 들어 응급실에 연락했다. 하지만 응급실 간호사의 대답은 차갑했다. 지금 응급환자 3명 동시에 들어와서 여유 없어요. 보험 있는 환자예요? 아직 확인 못했는데 상태가 안 좋으세요. 그럼 일반 내과로 보내세요. 응급실은 진짜 응급환자만.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규정상 맞는 말이었지만 눈앞의 노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할아버지, 3층 내과로 올라가세요. 제가 접수 다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창구를 떠났다. 하지만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대신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유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다음 환자를 받으며 여전히 똑같은 목소리 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인에게만 친절했던 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태도였다. 강석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기가 아니라면, 진짜 저런 성격이라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다. 오후 2시 병원 로비에 붉은 카펫이 깔렸다. 병원장과 이사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 도열했다. 원무과 직원들도 모두 창구를 비우고 로비로 소집되었다. 최만수 과장이 마이크를 들고 지시했다. 다들 잘 들어. 오늘 오시는 분은 강석주 회장님이야. 우리 병원 최대 기부자시고 한 분 한 분이 VIP 중에 VIP야. 실수하면 니들 다 잘릴 줄 알아.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도 그 속에 섞여 서 있었다. 그런데 로비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으윽, 으윽.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 남루한 노인이 벤치에서 몸을 떨며 신음하고 있었다. 강석주였다. 최만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노숙자 누가 안 치웠어. 지금 당장 끌어내. 경비원 2명이 달려갔다. 하지만 강석주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경련하는 신용을 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으악, 배가, 로비가 술렁였다. 병원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최 과장, 저게 무슨 꼴이야. 기부자님 오시기 전에 처리 안 돼.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최만수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경비원들이 강석주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유진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강석주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맥박을 짚었다. 이분 지금 쇼크 상태예요. 당장 응급처치 안 하면 위험합니다. 최만수가 유진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최유진, 지금 뭐 하는 거야? 행사 망치려고. 과장님, 환자가 먼저입니다. 환자? 저딴 노숙자가 환자야? 우리 병원 이미지 생각 안 해. 유진은 최만수의 손을 뿌리치고 내선 전화기로 달려간. 그리고 응급실에 다시 연락했다. 1층 로비에 응급환자 있습니다. 카트 내려보내주세요.
거기 지금 행사 중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응급실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카트를 보냈다. 최만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계약직 주제에 감히. 바로 그때였다. 병원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벤츠 세대가 도착했다. 강석주 회장의 수행 비서들이 내렸다. 하지만 정작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병원장이 당황하며 비서에게 다가갔다. 회장님은 어디? 비서가 로비를 둘러보다 바닥에 쓰러진 강석주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최만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강석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낡은 모자를 벗으며 냉소를 지었다. 최 과장, 노숙자는 환자가 아니라고 했나? 최만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닥쳐. 강석주의 한마디에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 강석주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최유진입니다. 최유진. 당신은 왜 날 도왔소?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환자니까요. 돈이 있든 없든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환자는 환자입니다. 강석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에게 손짓했다. 오늘 행사 취소. 난 먼저 간다. 그리고 그는 병원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최만수만이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흘렸다. 그날 저녁 유진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A사 용지 한 장. 거기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인사팀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건네고 돌아섰다. 개인 물품 정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주시고 보안카드는 반납하세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계약직은 원래 갱신 보장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유는 뻔했다. 최만수 과장이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VIP 행사를 망친 직원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탈의실로 돌아온 유진은 사물함 문을 열었다. 3년간 모아둔 작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환자들이 준 감사 편지, 동료가 생일에 준 볼펜, 첫 월급으로 산 머그컵. 그녀는 천천히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유진아. 뒤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미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괜찮아. 원래 계약직은 이런 거잖아. 아니야.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오히려 제대로 한 건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 다른 데 알아보면 되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32 경력은 있지만 추천서도 없고 인맥도 없는 보육원 출신.
취업 시장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유진은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23통, 모두 강성민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진 씨, 괜찮아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강성민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계약이 끝났어요. 해고당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죠? 제가 지금 바로 성민 씨,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저 혼자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리고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성민이 개입하면 모든 게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강석주 회장은 자신을 시험했다는 것을. 하지만 왜 자신 같은 평범한 병원 직원을 재벌 회장이 왜 테스트한 걸까? 유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유진 씨 맞습니까?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강석주 회장님의 비서 김태훈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자세한 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반포 그랜드 호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호텔 라운지라면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정장 한 벌이 전부였다. 결국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어차피 꾸며봤자 재벌 회장 앞에서 초라해 보일 게 뻔했다. 반포 그랜드 호텔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건물이었다. 유진이 로비에 들어서자 벨보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스카이 라운지는 5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52층 라운지 문이 열리자 탁 트인 한강뷰가 펼쳐졌다. 유진은 잠시 넋을 잃고 풍경을 바라봤다. 최유진 씨? 비서 김태훈이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먼저 앉아 계세요. 유진은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차 세트가 놓여 있었다. 잠시 후 강석주 회장이 나타났다. 어제의 남루한 노인이 아니었다. 맞춤 제작한 듯한 네이비 정장, 반짝이는 구두,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 머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요. 강석주는 유진 맞은편에 앉으며 그녀를 관찰했다. 화려한 옷도, 과한 화장도, 아첨하는 미소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표정뿐이었다. 어제 일은 미안하오. 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들었소.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유진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일부러 절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선택의 결과도 제가 받아들여야죠. 강석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똑똑하군. 그래, 맞소. 당신을 시험했소. 왜요?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소. 당신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유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석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결론 내리셨습니까? 아직이요. 어제는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요. 하지만 친절과 사랑은 다른 거니까. 강석주는 테이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 앞에 놓았다. 이 안에 수표가 들어있소. 10억?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걸 받고 내 아들 곁을 떠나시오. 그럼 당신 인생은 편해질 거요. 병원 따위 다닐 필요도 없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도 돈으로 지울 수 있소. 유진은 봉투를 바라봤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10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 하지만 그녀는 봉투를 밀어냈다. 거절하겠습니다. 왜? 성민 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강석주가 비웃었다. 그럼 사랑이란 말이요? 모르겠습니다. 사랑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석주는 유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소. 더 있습니까? 당연하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로 끝날 리 없지 않소? 강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일주일 뒤 우리 집에서 열리는 만찬에 오시오. 거기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유진에게 지옥 같았다. 해고 이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추천서 없이는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저축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채용 공고 수십 개가 떠 있었지만 모두 경력 3년 이상, 추천서 필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성민이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진 씨, 아버지가 연락하셨죠? 네. 만찬 얘기 들었어요. 가지 마세요. 아버지가 또 무슨 함정을 파놓으셨을지 몰라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전 가기로 했어요. 왜요? 아버지는 당신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괴롭히려는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피하면 평생 도망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강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 씨는 왜 그렇게 강한 척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성민 씨, 저 혼자 해낼게요. 그러니까 지켜만 봐주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만찬에 입고 갈 옷이 필요했다. 하지만 옷장 안에는 평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뿐이었다. 드레스 같은 건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10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낡은 원피스 하나뿐이었다. 유진은 그 원피스를 꺼내 펼쳐봤다. 소매 끝이 해지고 허리선이 늘어나 있었다. 이걸 입고 재벌가 만찬에 간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새 드레스를 살 돈도 없었고 빌릴 친구도 없었다. 만찬 당일 유진은 원피스를 최대한 다림질하고 작은 액세서리 하나를 목에 걸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오후 6시 강석주 회장의 자택 앞에 도착했다. 성북동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저택이었다. 대문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유진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집사가 문을 열었다. 최유진 씨 맞으십니까?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유진이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미 10대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유진의 낡은 원피스는 그들 사이에서 누더기처럼 보였다. 강석주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어서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강석주가 가리킨 자리는 테이블 맨 끝자리였다. 가장 낮은 서열의 자리. 유진은 침착하게 걸어가 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성민 씨 여자친구래. 어머, 옷 좀 봐.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거 아냐? 보육원 출신이라던데? 역시 티가 나네. 유진은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봤다. 흔들리지 않았다. 강성민이 그녀 옆자리에 앉으려 하자 강석주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성민이는 내 옆에 앉아라. 오늘은 가족 서열대로 앉는 날이니까. 강성민은 아버지를 노려봤지만 결국 상석 옆으로 이동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프렌치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다. 유진은 포크와 나이프를 집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크고 작은 포크가 4개, 나이프가 3개나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어느 것부터 써야 하는지 몰랐다. 보육원에서는 테이블 매너 같은 걸 배울 기회가 없었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포크도 못 쓰시나 봐요. 다른 사람들도 킥킥거렸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바깥쪽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강석주가 느긋하게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유진 씨, 우리 집안은 300년 역사를 가진 양반 가문이요. 예의범절을 무엇보다 중시하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문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배운 것도 별로 없다고 들었소. 그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소? 유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강석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명문가 출신, 좋은 학벌, 교양과 예절을 갖춘 사람. 그럼 저는 안 되는군요. 강석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우리 집안 기준에 한참 못 미치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강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회장님,
가문이나 학벌이 사람의 본질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 네. 병원에서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회장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문도, 돈도, 지위도 아니라 그냥 사람. 강석주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원 출신이지만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될까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강석주는 와인 잔을 탁 내려놓았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군. 하지만 현실은 다르오.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요. 강 회장이 며느리 복이 없어서 저런 애를 들였다고. 그건 회장님께서 신경 쓰실 문제 아닙니까? 저는 성민 씨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됩니다. 강석주가 차갑게 웃었다. 순진하군.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개인 생활 같은 건 없소. 모든 게 가문의 이미지가 되는 거요.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말을 해도 강석주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유진도 일어나려는데 강석주가 손짓했다. 유진 씨, 잠깐 남으시오. 거실에는 강석주, 강성민, 유진 셋만 남았다. 강석주는 소파에 앉으며 유진에게 물었다. 솔직히 물어보겠소? 당신은 왜 내 아들을 만나는 거요? 사랑하니까요. 사랑? 그게 뭐요? 돈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성민 씨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를 동정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강석주는 한참 유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 참 답답한 사람이요. 그렇게 순수하게 살면 세상이 짓밟아요. 이미 짓밟혔습니다. 수없이. 그런데도 안 변했소?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석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소. 마지막 시험 하나만 더 하겠소. 또요? 일주일 뒤 우리 병원 신관 준공식이 있소. 거기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오. 강석주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과 강성민만 남았다. 강성민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유진 씨,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요. 아버지 허락 없이도 우리. 유진이 강성민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아니에요. 끝까지 해볼게요. 회장님이 저를 인정하든 안 하든 최소한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건 보여주고 싶어요. 강성민은 유진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고 가냘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누구보다 단단했다. 일주일 후 병원 신관 준공식 날이 밝았다. 유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석주 회장이 던질 마지막 질문. 그게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쉽지 않을 것이었다. 유진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는 대신 자신답게 있기로 했다. 오전 11시 병원 신관 앞 광장에 도착했다.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의료계 인사, 재계 인사, 정치인들까지.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무대 위에는 강석주 회장과 병원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강석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강석주는 연설을 이어갔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의 가치도, 권력의 무게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강석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유진에게 머물렀다. 얼마 전 저는 누추한 차림으로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대부분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얼마나 가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강석주가 무대 아래 유진을 가리켰다. 최유진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유진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고개는 들었다. 무대 위에 오르자 강석주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유진 씨, 여기 모인 분들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왜 저를 도왔습니까? 유진은 마이크를 쥐고 청중을 바라봤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다. 그냥 아픈 사람이 눈앞에 있었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이유였으니까요. 강석주가 물었다. 그럼 내가 가난한 노숙자였어도 똑같이 도왔겠소? 네. 왜요? 유진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보육원 침대에서 혼자 울던 밤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아픔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참아야 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몰래 약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프면 참지 마.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 아프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청중석이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석주는 유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병원 원목과 정규직 발령장. 다른 하나는 내 아들과의 결혼 승낙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소. 유진의 눈이 커졌다. 둘 다 당신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안정된 직장과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소? 청중들이 숨을 죽였다. 강성민이 객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이건 너무... 닥쳐, 성민아. 이건 유진 씨의 선택이다. 유진은 두 봉투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정규직. 그건 그녀가 3년간 꿈꿔온 것이었다. 더 이상 계약직이라는 낙인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다른 봉투에는 강성민이 있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님, 말해보시오. 저는 둘 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다. 강석주의 눈썹이 올라갔다. 뭐라고? 저는 제 힘으로 직장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와의 관계도 회장님의 허락이 아니라 저희 둘의 선택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유진은 두 봉투를 강석주에게 돌려줬다. 시험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인정받기 위해 성민 씨를 만난 게 아니니까요. 청중석이 웅성거렸다. 강석주는 유진이 돌려준 두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흥미롭군. 강석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내가 내민 것을 거절한 사람은 처음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요. 오히려 강석주가 갑자기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당신은 합격이요, 최유진 씨. 유진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예, 내가 원했던 며느리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었소. 돈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사람. 강석주는 무대 아래 강성민을 향해 손짓했다. 성민아, 올라와라. 강성민이 무대로 뛰어올랐다. 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강석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 모든 게 시험이었소. 돈을 주면 받을지, 직장과 사랑 중 무엇을 택할지. 하지만 당신은 둘 다 거절했소. 그게 정답이었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울지 마시오. 며느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는 건 보기 안 좋소. 강석주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다른 봉투를 가져왔다. 이건 진짜 선물이요. 열어보시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보육원 아동 전문 의료센터 설립 허가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병원에서 보여준 마음, 그 마음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소. 이 센터의 초대 원장은 당신이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강성민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다. 기립박수였다. 강석주가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건물만 준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의료인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료인을요. 준공식이 끝나고 강석주의 저택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 테이블에는 강석주, 강성민, 유진 셋만 앉았다. 강석주가 유진에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주며 말했다. 첫 만찬 때는 일부러 당신을 괴롭혔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더군. 주변 사람들이 무시해도, 내가 시험해도. 유진은 수저를 들며 조용히 대답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운 게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강석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말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소. 강성민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럼 이제 결혼 승낙해 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직접 청첩장 돌릴 거다. 강석주는 유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유진 씨,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말씀하세요. 우리 성민이를 잘 부탁하오. 저 녀석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약한 놈이요. 아버지, 강성민이 얼굴을 붉혔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강석주는 유진을 서재로 불렀다. 강성민은 밖에서 기다렸다.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과 골동품이 가득했다. 강석주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아내. 성민이 어머니가 쓰던 거요. 상자 안에는 옥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성민이 어머니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었소.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지. 이 반지를 당신에게 주고 싶소. 유진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받았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요. 강석주의 눈가에 희미한 그리움이 스쳤다.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을 무척 좋아했을 거요. 당신 안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구려. 유진은 반지를 손에 쥐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은 그만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강석주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눈빛이 이제는 따뜻했다. 아버지. 강석주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잘했소. 서재 문이 열리며 강성민이 들어왔다. 아버지, 유진 씨를 괴롭히시는 건 아니죠? 괴롭히긴. 오히려 내가 며느리한테 혼나고 있다. 셋은 함께 웃었다. 서재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며칠 후 유진은 예전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방문객으로. 원무가 창구 앞에 서자 옛 동료 미선이 그녀를 발견하고 뛰어나왔다. 유진아, 신문 봤어. 대박 났더라. 과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최 과장님, 좌천됐어. 지금 지방 분원으로 발령났대. 유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있잖아. 병원장님이 너 찾으시래. 복직 제안하신대. 사양할게요. 저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유진은 미선에게 보육원 의료센터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선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너 정말 대단해. 꿈을 이룬 거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일이죠. 두 사람은 잠시 옛 추억을 나눴다. 그리고 유진은 병원을 떠났다. 밖으로 나오자 강성민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차가 출발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그곳에서 보낸 3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강성민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조금.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왜? 유진은 강성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당신을 만나게 했고, 꿈을 이루게 했고, 가족을 만들어줬으니까. 강성민은 유진의 손등에 키스했다. 사랑해요, 유진 씨. 저도 사랑해요. 차는 한강대교를 건넜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6개월 후 보육원 아동 전문 의료센터 개원식. 유진은 흰 가운을 입고 센터 입구에 서 있었다.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다. 테이프 커팅식이었다. 옆에는 강석주, 강성민,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이 서 있었다. 유진은 가위를 들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곳은 특별한 병원입니다. 아픈 게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치유받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유진이 테이프를 잘랐다. 박수가 터졌다. 센터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강석주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소, 며느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성민이 유진을 끌어안았다. 축하해요. 원장님. 유진은 센터 안을 바라봤다. 밝은 조명, 따뜻한 색감,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녀가 어렸을 때 꿈꿨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유진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강석주 회장 어머니의 옥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겠어. 처음 병원 창구에 앉아 환자들을 마주했던 그 마음을. 저녁 강석주의 저택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다. 이번에는 유진이 상석에 앉았다. 더 이상 맨 끝자리가 아니었다. 강석주가 샴페인 잔을 들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요. 유진 씨, 한 말씀 해주시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처음 병원 창구에 앉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떨렸고 두려웠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강석주를 바라봤다. 그리고 회장님,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기억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던 그 모습을요. 강석주가 빙긋 웃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유진은 강성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었다. 앞으로 제가 만날 모든 아이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아픔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라고, 그리고 세상에는 당신을 돌봐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유진과 강성민은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강성민이 유진의 허리를 감쪽같이 안았다.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왜 무서워?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 싶어서. 강성민은 유진을 돌려 세웠다.
걱정 마요. 내가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약속해 줄래?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들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며칠 후 유진은 센터 원장실에 앉아 첫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왔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보육원 아이였다. 원장 선생님, 배가 아파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다. 어디가 아파요? 여기요. 소녀가 배를 가리켰다. 유진은 부드럽게 소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 봐줄게요.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해야 해요. 알겠죠?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유진은 소녀를 진찰실로 데려가며 생각했다. 그래,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소녀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요.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요. 자, 그럼 지은이 배를 한번 볼까요? 진찰실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다른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가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았다.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았다. 최유진이 만든 따뜻한 치유의 공간.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곳이었다.